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낮춘 건데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출 만큼 저성장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처방을 내린 겁니다. 정부가 위기를 맞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15조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여파로 재무 건전성이 나빠진 무궁화 신탁에 최고 단계의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PF 사태에 따른 첫 적기 시정 조치인데요. 무궁화 신탁의 제3자 매각에 유력한 가운데 부동산 신탁 업계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반도체 지원금 재검토를 시사했죠. 경제현장 오늘은 트럼프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월가의 시각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뉴욕 생명자산운용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100세 시대 노후 대책 어떻게 마련할지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의 취임이 한 달 이상 남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트럼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뉴욕생명 자산운용에서 투자를 총괄하는 윤재성 CIO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때마침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낮춰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윤재성 CIO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에서 오셨는데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췄어요. 시장은 안 내릴 거라 예상을 했는데 혹시 그렇죠. 윤재성 CIO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예, 제가 자세히는 안 보고 그 소식을 지금 여기 와서 들었는데 저도 그거 듣고 안 내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그 부동산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 딱 한 가지 걱정해서 경제는 약해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보였지만 그래도 안 내릴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내렸어요. 내렸는데 신기하게도 환율은 지키고 있어요. 별로 안 약해지고.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저는 그 정도 먼저 내렸으면 환율이 약해지는 게 원치인데 네. 안 약해졌잖아요. 뭐 3원 이거는 거짓말 안 움직였다고 보면 원달러 되고. 환율이. 예.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12월에 미국도 그 인플레이션 PCE 숫자가 조금 세게 나왔어요. 10월 달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페드가 좋아하는 PC인데 인플레이션 숫자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페드는 PCE를 좋아해요. 그게 좀 더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반동이 심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걸 좋아하는데 그게 좀 세게 나와서 그 말도 있었어요. 금리 들어와서 미국 연준 못 내린다 12월에. 12월 연준에서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다. 안 내릴 수도 있다. 네. 근데 거기서 같이 내려주면은 뭐 똔똔이니까 미리 내린 거지만 같이 내린 거고 만약에 미국 연준이 12월 달에 안 내리게 되면은 그때 환이 더 약해질까? 그 생각도 있고 첫째. 그러니까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안 낮추면 원달러 환율이 그때 더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죠. 오르는 게 약해질.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고 첫째고 둘째. 이거는 그냥 지켜봐서 그냥 느끼는 건데 제가 팩트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국 정부가 지키고 싶은 게 1,400 환율이에요.
1,400대 1. 예. 아, 1,400원 1달러. 뭐 좀 시장에 그렇게 개입을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를 뭐 듣고 뭐 그런 지키는 자세가 보이는데 꼭 1,400만 조금 넘으면 다시 내려오고 근데 요번에 트럼프 선거되고 나서는 시원하게 1,420인가까지 갔다가 내려왔나 그럴 거예요. 1,400을 돌파했었죠. 네, 돌파해 갖고 뭐 1,412등 갔다가 내려왔는데 예. 그러다가 지금 또 1,400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근데 뭐 크게 1,400을 더 1,450 뭐 이쪽으로 가게 할 무슨 원인은 안 보이지만 트럼프가 이제 내년에 한국에 어떻게 테리프를 공격하고 뭐 관세를 예, 관세를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더 약하게 갈 수도 있겠죠. 원달 환율이 더 뛸 예. 수도 있다. 근데 혹시 뉴욕생명 자산운용에서는 그런 환율 전망도 하실 텐데 내년 우리 원달 환율 전망치가 있어요? 예, 저는 저희는 한국과 그건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주식도 별로 이렇게 직접 안 보고 환율도 안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네. 관심이 있어서. 근데 만약 관세가 실제 예고한 대로 관세 전쟁이 일어나다 된다면 원달 환율이 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예.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 25% 그렇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예. 소셜 미디어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자,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미국에서 예. 보고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제이미 다이먼드 그 JP 모건 회장님이 한 말 예. 그분의 책을 읽어봐라. 트럼프의 책을 예. 읽어보면 예, Art of the Deal. 그 딜을 메이킹 할 때 negotiation 하는 방식을 자기가 썼어요. 예. 그거를 그 말하는 대로 읽어보면은 시작은 세게 부르고 거기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협상을 해나간다 협상. 이거죠? 예. 그래서 2016, 17년부터 대통령 처음에 하실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분은 정치가가 아니라 예. 비즈니스맨이 정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나 방법은 찾을 수 있다. 언제나 시작 포인트랑 끝 포인트가 다를 수 있고 네. 상황이 바뀌면은 갑자기 뒤집을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정치라는 게 펄리시 네. 길게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일하게 굉장히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정책을 바꿀 수 있다. 그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정책의 가장 핵심은 미국이에요. 우선주의. 그렇죠. 그 그게 모든 걸 그게 포인트지. 예. 예. 그러면 관세도 이제 협상의 기술로 부과를 할 텐데 관세 가장 겨냥하는 게 중국일 거 아닙니까? 그쵸. 관세 올리는 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한국 경제.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향도 받고 안 좋은 예. 영향도 받을 텐데 일단 옛날 같지가 않아서 한국은 중국, 미국 좀 거진 반반이라 그래도 되나 그 정도로 나눠서 수출을 하는데 네. 중국이 미국 때문에 힘들어지지만 중국이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태울 계획이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주택 짓는 거, 그 아예 그냥 그 시민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 네. 거기서 보면은 아예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 세미컨덕터는 수출 못하게 하고 막 막으면은 그 수익이 줄어들지만 그 타이텍 하지만 컨슈머 화장품 뭐 이런 거는 네. 유일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나 예. 첨단 기술 통제는 되더라도 화장품이라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정확히는 말 못하는 게 중국 분들이 네. 이제 미국이 싫어서 미국 거 안 사고 예. 한국 걸 살지 예. 중국 화장품이 요새는 또 잘 돼 그것까지는 몰라요. 네. 근데 역사를 보면은 아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되고 이러면 화장품이 좋지 뭐 이런 물건들 컨슈머들이 네. 시민들이 사는 물건들 한국 물건들 아직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뭔지 분석해서 그게 좋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내년 투자 전망 전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당선이 되자마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그 상승 랠리를 보여왔잖아요. 그쵸. 요즘 조금 그 랠리가 주춤한 듯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예.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째 이 테리프 먹이는 관세 거는 안 때리는 좋죠. 거. 예. 세계 경제한테.
하지만 좋은 점은 deregulation. 규제 완화, 예, 그거를 금융에 많이 좋을 거예요. 금융산업에 금융이 뭘 못하게 하고 바이든 세대는 많이 못하게 한 게 많아요. 예, 근데 트럼프가 그걸 다 풀어놓겠다. 그럼 돈을 시원시원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 또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 쪽에. 쪽에서도 그 기대를 해요. 예. 큰 기술 회사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너무 커지니까 참견이 많았는데 그 참견이 없어질 거예요. 슬슬. 정부의 규제 간섭이 좀 줄어들 예. 거다. 예. 그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저는 금융 그것도 큰 은행도 좋아하겠지만 regional bank 요번에 주택 문제 때문에 2, 3년 동안 힘들어했던 그 은행들 지역은행들, 예, 지역은행들 많이 예, 그래서 그쪽을 좀 주목하라. 샀고요. 예. 예. 그러고 그 기름 근데 그 대신 기름값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쉽게 기름을 파괴하면은 근데 그래서 upstream fracking이라 그래 미국에서는 네. 땅에서 기름 파는 그런 회사들 원유 정제, 예. 전유 예. 시추 그렇죠. 생산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기름 값이 내려가면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고 예. 이제 디레귤레이션 트럼프가 이쪽에 도움을 주면은 네. 뭐 파이프도 아무렇게나 짓게 뭐 허락해주고 뭐 이런 거요. 예. 못하게 하는 거 하면은 혜택 받을 회사들.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제 취임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예. 그런 근데- 얘기예요. 예, 근데 근데- 왜 최근에 조금 전체적으로 주춤하냐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침 15%, 18% 떴어요. 이미 올랐다.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저희도 이 트레이드 하면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조금 했는데 되고 나서 확 해버렸어요. 크게 늘렸어요? 늘렸어요. 더. 근데 이거는 그 더 늘린 부분은 전에부터 더한 거는 갖고 있지만 늘린 부분은 한 달 정도 갖고 있다 팔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쯤. 일정 수익률 올리고 짧게. 나면 팔자 단기로 운용을 하자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뭐 팔고 있는지 아직 안 팔았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출장 와서 네. 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려가겠죠. 그래서 조금 내려간다. 혹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미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주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여러 가지 영향이 여러 가지 있겠죠. 영향인데. 근데 이거 주식이 꺼지는 건 한 일주일 넘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더 빠르게 내리겠죠. 이런 주식들은 이 금리가 안 내려가면은 좀 힘들어하죠. 너무 비싸니까.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12월에 안 한다면 빅테크 그쪽이 이런 더 타격을 받을 타격을 거예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가 취임을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시장도 볼 테고 일본도 시장도 볼 그쵸. 테고 중국 시장도 볼 테고 신흥국 선진국 다 볼 텐데 어느 시장을 좀 주목을 합니까?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랑 떠나서 따로 봐서 그냥 세계 경제를 보면은 예. 제일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유럽은 힘든 일이 많아요. 유럽은? 독일이 그 자동차 그 EV 쪽으로 발전 못하고 아예 그 스위디시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 완전히 망가졌고, 부도났죠. 그렇죠. 그 BMW가 비즈니스를 끊어서 부도났고, 그러면은 독일 공장들 엑스포트하는 물건들이 지금 AI 세대랑 아예 안 맞아요, 그렇죠? 유럽은 잊어라 뭐 그런 겁니까? 거짐, 그렇죠. 그 독일 쳐다보지 불란서를 프랑스를 거짐 안 좋게 봐요. 그리고 네. 명품도 조금 많이 죽었어요. 명품도 왜 그러면 중국 분들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된 상황이 되고 아예 그 돈을 뿌려봤자 가난한 돈이 없는 분들한테 뿌릴 거지 그 명품 사는 분들한테는 안 뿌릴 것 유럽은 같으니까.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아예 독일, 프랑스보다 스페인, 이 얘기 스페인은 한 6개월 됐어요 좋아하는지. 스페인, 이탈리, 그리스 이쪽이 아예 좋아요. 스페인, 거꾸로 이탈리아, 옛날에 고민스러운 유럽이 아예 더 좋아요. 그래요. 그쪽은 하도 안 좋은 게 많아서 허리띠를 발전이 졸라매고 이제 좀 프로덕티비티가 좋고 네. 투어리즘도 좋지만 예.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은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결국 그래도 미국입니까? 미국으로 예.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러면 큰 돈이 갈 수 있는데 유럽, 일본, 인도, 중국, 인도, 미국 이런데 중국. 네. 한국은 적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찾아가는 데는 아니죠. 예. 더 할 때 더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일본인 다음인데 일본은 작년 4월 달부터 좋아했고 계속 살아 그랬고 제가 제일 크게 갖고 왔는데
이시바 그 프라임 미니스터 예, 총리. 총리 이 수상. 예. 되고 나서는 줄였어요. 이제 아, 다시 줄였어요? 뉴트럴. 그냥 이 그 벤치마크 그냥 끼고 가요. 왜냐? 지금 정치가 살짝은 불안정해요. 큰 불안정. 독일은 많이 불안정하지만 일본도 살짝 불안정한데 불안정하다. 이분이 1년 못 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요새 와서 일본도 자꾸 바뀌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다음 선거될 분은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좀 에버나믹. 돈을 막 뿌리면서 환율을 약하게 하여튼 조금 뒷걸음을 할 것 같아. 지금 그래요. 근데 일본은 밸류업이 잘 되고 있고 밸류업. 예. 예. 가치 제고. 3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예, 기업 가치 그리고 제고. 회사들이 나라가 그 TSMC 공장도 짓고 많이 이제 우리는 정신 차리고 AI 세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위기가 있어서 아예 미국 다음에 제일 좋게 보는 게 일본이에요. 미국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1등 시장. 일단 미국은 1등이에요. 일본. 중국 어때요? 중국은 하도 안 좋으니까 프레지던트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시진핑 주석이 마음을 바꿨다. 그렇죠. 근데 마음을 편하게 바꾼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래서 이 말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역사를 봐라. 옛날에 마오쩌둥이 네. 댕샤오핑을 쫓아냈어요. 나는 커뮤니스트 파티지 너같이 이렇게 캐피탈리스트 쪽으로 가는 거 싫다 네. 하고 무슨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당하고 등소평을? 그래도 불러갖고 네. 그래 해봐라 해서 오늘의 중국이 댕샤오핑의 중국이에요. 네. 마오쩌둥의 중국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X가 마오가 비슷하게 살짝 이거는 너무 부자들이 부자고 아니다 해갖고 많이 안 좋게 망가뜨리고 아직도 망가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부자들, 인터프레너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중국 세대야. 시장을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죠. 하지만 9월에 제가 좀 많이 산 게 뭘 9월에? 중국 왜요? 주식들. 왜냐하면 9월 금리를 막 내리고 경기 부양을 했어요. 돈을 12월 달에 뿌릴 거라는 예상이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9월 말에 그 쉬는 그 일주일 전에도 뭐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나서 아예 이럴 거면 지금 놓자 그러고 사고 저는 보통 두세 번 사 이런 게 위험하게 리스키, 스페큘레이티브한 거잖아요. 네, 약간 막 쉽게 투기적인 막 거다. 쉬운 돈이 아니에요. 중국 예. 주식 사는 게. 샀는데 생각보다 욕심만큼 많이 안 사고 그래서 뭘 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는 이게 세 나눠서 샀는데 빵 30% 떴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뜰 때는 한 반 이상 꺼졌다 다시 회복하는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 꺼지면 살까 그러고 더 샀어요. 네. 처음에 산 건 아직도 한 12% 벌고 있는데 반 떨어지면. 두 번째 산 거는 한 5%또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넷 아직도 벌고 있지만 지금 시점이 어때요, 그럼? 지금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내려가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스페큘레이티브한 주식이에요. 네. 하지만 중국은 뭐 텍 중심으로 차이니스 텍 저는 좋게 봐요. 중국 근데 기술 회사들. 일본은 3년 5년 보면 방향이 좋게 보는 거고 예. 길게 일본은 중국은 한 2, 3년 돈을 많이 뿌릴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수 없이 트럼프 때문에 더 뿌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돈을 더 예상하는 것보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6개월, 1년만 예상하고 사는 거예요. 좀 짧게 보고 중국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그리고 그것도 의심하시는 분은 2015년을 보면 돼요. 예. 2015년도 미국 돈으로 150 빌리언을 피스크를 한다 그러고 끝에 가서는 2년 후에 500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딱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림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랑 X가 경제가 너무 심하게 깨지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180도로 마오쩌둥까지 바꿨어.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정치가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솔직히 그럴 때 큰 나라 같으면은 뭐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정치가 바뀌면은 살짝은 좀 헤매다가 한번 딱 줄을 잡으면 또 잘 가요. 네. 한국 분들도 그렇고 중국 분들도 쫙 가. 근데 그게 뭐 6개월 걸린지 3개월 걸린지 모르고 돈을 어떻게 뿌릴 건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월가에서 우리 한국 시장을. 그렇죠. 왜 외국인들이 계속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 우리 한국 주식을 왜 이렇게 계속 팔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막 엑스퍼트는 아니지만 미국 네. 사람들 보는 저는 SLK니까 한국엔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의 많이 투자는 저도. 안 하지만 그쵸? 자산 관리 이제 예. 투자 전문가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켜보는 그 멀리서 보는 눈은 첫째 한 회사의 문제도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무슨 문제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삼성전자 미국 큰 알로케이터 분들은 한국 볼 때 막 커스피 사고 이런 분도 있겠지만 네. 한 세네 가지 과목의 주식만 사면 된다. 그게 보통 삼성, 현대, 현대차 LG 네. 뭐 이렇게 몇 가지 과목만 사면 그렇죠. 종목만 커스피는 된다. 은행 요새는 은행이 잘 되죠. 한국은 은행이 잘 돼요. 파이낸셜 주식 뭐 한두 과목만 사면 한국 커스피가 커버된다. 네. 그렇게 투자하는 분도 있고 커스피 인덱스를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인덱스 그 바스켓에 한 주식이 좀 안 좋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예. 좋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cyclical 주식들이야. 수출하는 나라니까. 경기 순환적인.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말도 하고 다녀요. 70년대 초반에 미국의 유명한 스트래티지스트가 예상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경제를 보려면 터닝 포인트를 보려면 코스피를 봐라. 아, 미국 경제의 전환점을 보려면 코스피를 봐라. 왜냐면 코스피가 엑스포트 시클리컬한 그때만 해도 미국 수출 중심으로 된 나라 주식들이 많아서 미국이 뭐 리세션 생길 때 이렇게 회복하든지 천천히 가다가 회복할 때 한국이 먼저 움직여요. 움직이 먼저 움직인다. 리딩 인디케이터. 예, 왜냐면 우리가. 여기 수출이 막 좋아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익이 나면은 미국 경제도 이제 빨리 좋아지는구나. 가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제일 좋고 여러 가지도 GDP가 뭐 3.5에서 지금 미국도 2.9, 2.8. 뭐 2.8. 3분기 2.8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3.5에서 네. 2.8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라고요. 아무리 높아도 좋지만 낮아진다. 롱텀 트렌드가 미국은 2에서 2.5예요. 장기적으로 미국 경쟁률도 둔화된다. 네. 둔화되는 게 이제 천천히 가는 거죠. 살짝. 돈을 하도 뿌려서 잘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의 이런 선행 지표니까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방향이 좀 흐름이 안 좋고 흐름이 한 안 좋고, 주식이 안 좋고 삼성전자 안 좋고 예.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데모그래픽 인구가 지금 조금 낮았대는데 0.7에서 0.8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있지만 일본이 1.2, 유럽이 1.4, 1.5 한참 찍혔어요. 제일 안 좋은 나라로. 예. 그 두 번째 밸류업을 한국 정부가 말씀 주시는데 얘기한다고 하죠 지금. 얘기하고 근데 제가 한국 와서 얘기해 보니까 저는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일본도 3년 걸리지 않았냐. 이제 한국은 이제 얘기한 지 이제 1년 됐다. 1년도 안 됐다.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라. 시간이 근데 걸릴 거다.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러면 일본 같이 저도 일본 작년 4월에 산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밸류업이었어요. 밸류업. 이게 보였어요. 사장 2명 잘리고 그러니까 드디어 일본 밸류업을 같은 한다는 게 나라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진 않다. 아직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1년이나 됐는데 안 보였어요? 얼마나 정책이 이렇게 크게 안 보이죠. 그리고 한국은 일단 큰 주식들이 다 대기업인데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니까 밸류업도 안 보이고 경기 순환적인 수출도 조금 부진하고 특히 한 기업 삼성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예. 자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전 세계가 미국으로 갑니다. 전세 우리 한국 투자자만이 아니라 예. 주로 어떤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까요? 예. 그럼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 아직 투자 안 한 분들도 있는데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걸 역시 그러니까 빅테크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deregulation, financial을 좋아하는 저도 있지만 규제 완화의 영향은 예. 금융. 그 큰 텍, 빅텍 지금 매그니피센트 이런 주식도 deregulation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쪽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 valuation, price to earning. 실적 대비 가격이 너무 예, 높다. 역사상 꽤 높아요. 2000년 같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않지만 예. 많이 비싼 편인데 네. 비싼 주식이 비싸다고 깨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트리거가 필요한데 트리거가 안 보여요 내년에는 아직은. 안 보인다는 건 깨질 그러니까 비싼 주식이 계속 비싸지다가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데. 버블 같이 터질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아직 안 보인다.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지 그런 게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제가 지켜보는 건 채권 이자예요.
미국 채권 10년 금리. 10년채 채권 이자가 네. 지금 4.5에서 4.4, 4.3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정을 찾았어요. 예. 많이 올랐다가 3.6에서 4.5 찍고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100bp 찍고 좀 잘 찾고 있는데 이게 4.75, 4.7에서 5% 방향으로 만약 가게 되면은 그리고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채권 금리가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미국 지금 10년 만기 국채를 말씀하시는 예. 중인데 지금 4.4, 4.5도 높다는데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폴리시죠. 어, 트럼프 분이 테리프를 매기고 예. 그리고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분들 바이든은 그냥 막 들어와라 그래고 그분들이 막 그래도 잔일을 해갖고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좋은 자세인데 그분들 나가라 예. 디포테이션 내쫓고 테리프 매기고 관세 매기고. 그렇죠? 미국으로 매니팩처링 다 갖고 와라. 현대 공장 미국에다 져요. 삼성 미국에다 공장 져.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할 사람들을 다 내쫓고 막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지만 생기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연준이 이자를 못 내려요. 못 내리고. 그렇죠. 11월 달까지만 해도 거짐 3.25에서 3.5까지는 무조건 내려간다. 내년 말까지. 네. 지금은 뭐 4.75에서 4에서 멈출까? 뭐 4.75까지는 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Fed 펀드가 3.75까지 만약 못 가면은 연준 기준금리가. 예. 네. 그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3%, 3.2%, 4% 방향으로 가면은 10년 채권이 연준 이자보다 얼마나 더 위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인버션 플랫. 예. 옆자리잖아요. 딱 일자리로. 똑같이 돼 있는데. 판판한 자리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디 가 있냐. 그럼 4점에서 5예요. 아. 아니면 불경기가 생기든지. 그렇게 금리가 만약에 채권 금리가 뛴다면 빅테크들이 좀 꺼질 수밖에 꺼질 없어요. 우려가 있다. 그러면 빅테크 투자하는 분들은 그 채권 금리를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채권을 이자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비싸다고 그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비싼 게 더 비싸지고 더 비싸지고 지금까지 갈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갈 수 그렇게 있어요. 계속 올라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예.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아쇠는 바로 채권 금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고 그 채권 금리는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 어떻게 예. 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리고 딱 마지막 얘기는 저는 그 빅텍보다 어. AI 다음 시대에 이익을 제일 많이 받을 회사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은 다른 이유로 클라우드 때문에 이익 혜택을 보는 거죠. 인공지능 때문에 예. AI 때문에 하는 거는 구글 뭐 이런 빅텍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요? 벌써 구글한테 그 search engine 그 팔으라 그랬잖아요. 검색 엔진 그 팔으라고 독과점 때문에. 네, 근데 트럼프가 굳이 구글한테 잘해줄 것 같진 않아요. 트럼프를 당선시킨 분들은 그런 빅텍 회사들이 아니에요. 팔렌티어, 머스크는 포함되죠. 팔렌티어는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죠. 예, AI 소프트웨어 계통에 회사. 그래서 아예 그 주식이 많이 떴어요. 그러면 AI 어마어마하게. 이런 빅테크보다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 좀 주목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I 주식이지만 그 메가 제일 큰 거 말고 말고. 그냥 중간. 저는 미드캡을 제일 많이 샀어요. 중형주들. 그렇죠. 중대. 금년 여름부터 large 메가에서 미드캡으로 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분야에 지금 거품이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엔비디아 항상 주가를 볼 때 그걸 보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많이 비싸지만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옛날에 없다. 인텔이 경쟁자가 없듯이. 네? 인텔이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망하냐 마냐까지 말 갔는데 2000년도에 70%를 갖고 가고 예. AMD를 괜히 살려놓은 이유가 예. 미국 정부가 AMD 죽여버리면은 모노폴리니까 부셨을 거예요 회사를. 그런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가 지금은 AMD 그냥 살려놓은 애가 경쟁자가 엔비디아랑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의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이익이 계속 날 수 있다. 계속 났는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의 PE 그 가격은 예. 이 회사가 50%, 60%, 70% 떠야지 유지되고 30%로
매년 30%를 벌면은 그게 좋아요, 나빠요? 웬만한 회사는 30%만 벌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둔화되는 거니까. 둔화되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하면은 너무 천천히 크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번 엔비디아가 earnings 나왔을 때 이익 나왔을 때. 비트했잖아요. 예. 좀 예, 잘했잖아요. 예상치보다는 높았지. 그래도 주식이 살짝 깨졌어요. 심하게는 아니고.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좀 엔비디아가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춤하는 게 좀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배 뜨고 주춤하니까 뭐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죠. 금년 와서. 주춤하니까. 예, 금년 와서 거짓 안 들다 그러고 많은 그 큰 손들이 팔았어요. 금년 1분기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예. 같은데요. 이제 아시아 회장도 맡고 계시니까 예. 최근에 뭐 인도 시장을 주목하는 분도 많은데 혹시 예. 저희는 인도는 인도 좋아해요.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예, 좋아하고 돈이라는 게 많은 인베스트 투자가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큰 돈들이 큰 돈을 쥐고 있어서 가서 투자할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인도는 그래도 비싸지만 갈 길이 멀잖아요. 예. 그죠?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비싼 않고. 편이고. 예. 그래서 일본은 아예 싸고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인도는 비싸고 갈 길이 좀 더 갈 길을 멀고 가고. 좋게 가는. 중국은 정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도망가고 싶지만 정부가 큰 돈을 쓸 거니까 트럼프 대비해서 그걸 믿고 2년 좋을 것 같은데 경제는 예, 주식은 또 다른 얘기예요. 주식은 또 그렇게 길게 보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만약 경제가 2년 좋을 거면 주식은 한 1년 6개월 좋을 거예요. 한국은 참 한국은 저는 환율이 좀 더 약해지고 가격이 조금만 더 조금 뭐 한 10%만 더 싸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어느 가격에는 들어와요. 한국 좋은 나라지만 좀 더 싼 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키고 좀 더 있지. 싸야 된다. 아니요, 그러면 들어올 거라고요. 네, 그렇게. 너무 싸지진 않을 거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월가에서 보는 트럼프 행정부 얘기의 투자 전략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뉴욕 생명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 겸 아시아 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100세 시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인데요. 강 대표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0년 증권업계에서 종사한 노후 설계 전문가와 노후 대책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거창해서. 네, 이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가 행복 100세 대비하는 행복 100세가 되려면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거를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게 행복 100세 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대한민국의 우리 노인들 예. 수입원을 지금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매월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70%고요. 독일 연금. 같은 경우는 80~90%니까 예. 그러니까 연금으로 다들 산다고 선진국은 보면 되거든요.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금을 받아 사는 사람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분들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29% 정도거든요. 연금으로 산다는 예, 분들은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 적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주 수입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72%였거든요. 아, 자녀 그러니까 도움. 옛날에 자식이 다 도와줬잖아요. 지금은 뭐 근데 생각하기 지금 어렵죠. 작년으로 보니까 12%로 어, 그러니까 자녀 도움이라는 대답이 12%로 줄은 거예요. 자녀들이 도울 여력도 없고 없고 돈도 없고 생각도 기대도 없고 이제 노인들이 기대도 안 해요 또. 기대도 않고. 예. 근데 그 대신 이제 우리도 연금의 비중이 한 29% 정도 그 없는 데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재산 헐어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보면은 나이 든 분들이 일하는 사람이 많고 예.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저는 뭐 꼭 그 돈 때문만이 아니고 예.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돈, 건강, 외로움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뭐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제가 70대 후반이 돼 보니까 실제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그게 주장- 돈이 되면 예. 좋고 또 예. 뭔가 예. 취미 예. 활동이면 예. 좋고 뭐 어떻게든지 좀 예.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사회가 조금 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하고 싶지만 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제 경험 해보니까 현역 시절부터 100세 시대에 어떻게 늦게까지 일할 수 있을까 준비를 자기 하고 있는 일 연관지켜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예. 이제 그걸 못했으면은 정말 체면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도 퇴직한 사람들의 일의 제 1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랍니다. 아파트 관련 경쟁력이. 예. 거기도 뭐 비슷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예. 좀 우리도 쫓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보니까 네. 아파트 관리원 뽑을 때 꽤 경쟁 치열해요. 엄청나죠. 예, 요즘에는. 네. 그런데 이게 노후 자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부분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다른 나라는 다 연금이라고 하니까 네, 네.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전부 합쳐서 이게 젊은 사람까지 나이 든 분까지 합쳐서 보면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이고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벌금 90%가 부동산이거든요. 재산이 꼴 부동산이죠. 네. 근데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34%, 일본은 37%, 예. 거기는 60, 70%가 금융자산이거든요. 자산이니까. 근데요, 실제 보니까 제가 놀랐는데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교하니까 가계 순자산 있죠. 예.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순자산의 순자산. 규모가 우리나라는 62만 달러고 예. 일본은 52만 달러예요. 우리가 더 많아요. 순자산은.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국제 비교니까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은 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자랍니다. 순자산 62만 네, 달러. 가- 한 1억 가까이 좀 되네요. 62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한 8억 정도 되죠. 8억 정도? 아, 그러네요. 8억 1,400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순자산이? 예. 그 물가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한 건데 예. 한국은행 발표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많은데 문제는 재산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죠. 부자처럼 보이죠. 예. 근데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에게 예. 파악할 근데 수 계속 오르면 상관없지만 혹시 일본처럼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지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10년 후, 20년 후 노후에 나타나면 노후가 어떻게 되지? 재산은 부동산밖에 없는 게 없는데 그게 이제 지금 큰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운용을 좀 예. 금융 자산으로 좀 많이 좀 예. 바꿔가야 하는데 그래 중요한 게 연금이잖아. 연금에 왜 네. 이제 당연한 국민연금도 있지만 퇴직연금도 있고 네. 또 개인연금 네. 이른바 3층 탑을 쌓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네.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 3층이라고 하면 뭐냐면 첫째가 국민연금이고요. 국민연금이고.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 2층이고 예. 개인연금이 3층이죠. 개인연금. 그래서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선진국처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정 전업주부는 가입 의무가 없지만은 예. 임의 가입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최저 금액이 9만 원인데 9만 원씩 30년만 그 임의 가입하게 되면 예.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지금 저기. 아, 그리고 물가 오르면 늘어나니까 그렇죠. 남편 거하고 합치게 되면은 우선 굶을 염려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 1인 기업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2층도 가입하고 퇴직연금.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개인연금. 근데 연금은 1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그 삼층연금 가입부터 하는 게 그게 노후 준비다. 근데 그 젊은 사람한테 무슨 노후 준비를 젊은 때 하냐. 근데 연금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니까. 연금 가입. 기간이 30년, 40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30대부터 가입을 쭉 하게 되면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나중에 가면은 퇴직할 때는 그렇죠. 든든한 노후가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삼층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이런 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가입을 못 하신 분들은 다른 기댈 연금이 있어요? 이런 거 없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게 나라에서 이제 주는 거 있지 그런 게 않습니까? 있고, 예.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그거 못한 채로 퇴직을 했다 그러면은요 갖고 있는 그 집 그거를 넣고 예. 연금 받았다가 세상 떠날 때까지 영목이지. 영목이지. 예. 그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시세가 5억짜리인 집이 있다면은요 65세부터 종신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고 또 일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야, 집 한 채 자식한테 줘야죠. 그런데 이 100살에 가는데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니까.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집에 있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영목이지 또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60쯤 되면은 반반 정도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60에 지금 우리가 76%, 80, 90%가 부동산인데 예. 그게 반반 정도의 비중이 되도록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게 금융자산 늘려가는. 금융자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특히 젊은 그렇게 층들도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우리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가게 되겠죠. 지금 금융자산을 늘려가는 아까 중요한 방법 중에 이제 퇴직연금을 반드시 젊은 층이 이제 가입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생각보다 이게 높지 않다. 그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10년 평균 10년에 예. 연평균 수익률이 2.26%라고 나왔어요. 연평 2.2%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78%가 원금 보장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금 보장에. 그러니까 원금 보장에 왜 넣고 왜 있느냐? 원금 보장? 우선 그 좀 미국의 직장인들은 예. 퇴직연금 입사하기 전부터 제대로 조사해봐요. 입사하기 내가 얼마나 전부터? 얼마 내는가 그거 보고. 그리고 미국의 직장인들은 이 퇴직연금이 내가 노후를 지켜준다. 그 퇴직연금 100만 장자의 꿈을 갖고 있거든요. 퇴직연금 예, 100만 장. 예, 그래서 대개 미국의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DC형 연금 있잖아요. DC. 미국은 DC형이 대부분이니까. DC. 그 가입자가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자기가 책임지고 가입자가 그게 운영하는 DC형 연금인데 미국은 뭐 대부분이 DC형이거든요. 그러면 그 입사와 동시에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까를 공부를 하고 배우고 예.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펀드 투자를 언제 시작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퇴직연금 그 운용 그 시작하면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미국의 한 70% 정도가 펀드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퇴직연금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퇴직금 자산도 운용할 뿐더러 네. 또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퇴직연금을 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고 예, 예. 그러면 미국은 좀 실적 배당형을 많이 합니까? 미국은 거의 그 80% 이상을 투자형 상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데다가.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첫째 무관심해요. 일단 무관심. 예, 무관심은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펀드 투자,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 원칙 같은 걸 잘 모르고 원칙. 그냥 갑자기 샀는데 떨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방치해두면요. 종업원 대신 그걸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상품을 고르기도 하는데 잘못 골라가지고 투자 상품 골랐는데 떨어지면 또 회사가 공략 당하니까 그냥 회사도 원금 보장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선 무관심. 무관심. 내 돈이 어떻게 내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네.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다음에 사회 경제교육 단체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회사가 그 교육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회사에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 대한 노하우랄까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가 큰 문제예요, 우리가. 네.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펀드 투자 원칙을 모르고 갑자기 넣었다가 떨어지면 빼는 이런 예. 사람들도 있는데 그 펀드 예. 투자 원칙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20년, 30년 펀드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적립식 투자. 그 적립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동안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네. 떨어질 때는 사실은 기분은 나빠도 그 달에는 많이 사니까 아. 이게 20년, 30년 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참 말은 쉽지만은 한두 달만 떨어져도 기분 나빠서 빼고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공 체험이 체험. 없다. 예. 미국의 많은 그 직장인들은 일찍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2, 30년 동안에 열심히 디시형 연금을 운용해 가지고 수익률도 올리고 그 지식으로 딴 자산도 운용하고 그래서 퇴직할 때쯤 되면 뭐 연금 100만 장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만 달러 정도를 저기 연금으로 받고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직장인들도 주변에서 퇴직한 선배들이 이렇게 네. 연금으로 예.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은데 아직 네. 그걸 많이 못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투자할지를 예. 모르는데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펀드가 있을 텐데 예. 좋은 투자 상품을 이거 뭐냐면 제일 방법이랄까? 중요한 게 이 우리 퇴직연금에는 대개 펀드 형태만 들어갈 네. 수가 있으니까 네. 우선 뭐냐면 그 운영하는 회사의 그 뭐랄까 평판. 평판. 그 저 되게 펀드 평가 회사들이 보면요 어느 운영사가 좋까 이거 평가를 좀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판이 중요하고 과거의 장기 수익 적어도 5년 이상 그 수익률이 뭐 1등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중상 정도를 꾸준히 내는 그런 수익률이면 아주 5년 바람직하죠. 이상의 장기 수익률을 예. 한번 체크해 봐야 예,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내고 그다음에 깨먹고 이러면 안 되고 예. 중상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계속 내는 그런 그 수익률 내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 그런 펀드가. 예. 그리고 또 펀드 뭡니까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수수료가 그렇게 뭐 비싼 많이 특히 해외 펀드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수수료가 좀 비싼 게 많거든요. 0.5%의 차이만 나도 예. 수수료가 수수료가. 이게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이 수수료 무시 못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1번이 뭐냐? 수수료부터 물어봐요. 수수료부터. 예. 근데 우리 펀드 사면서 수수료가 얼마예요? 자기가 산 펀드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는요. 우선 수익 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자 이퀄 주가 예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가 예측. 예. 그러니까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근데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장기 투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예. 퇴직연금은 20년, 30년 장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투자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게 되면은 한두 달은 깨먹을 수가 있지만은 예. 이게 20년, 30년 가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아. 그거를 체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단기 예측해서 샀다가 아이고 떨어졌네 그리고 또 빼앗았다가 이거를 반복해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었고 원칙을 지금 체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말씀도 듣고 보니까 우리는 네. 미국에 비해서 이 금융 교육이 좀 우리는 그렇죠. 부족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웃 나라 일본이요. 예. 우리는 지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아까 연평균이 2.26%라고 했는데 미국도 공식 발표는 없는데 10년 작년에 보니까 한 8% 정도 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8%. 우리 한 4배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우리와 미국의 중간쯤에서요. 3.8%를 내더라고요. 일본도 예. 3.8. 그러면 일본은 저기 전체 그 갖고 있는 운용 자산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투자액에 넣는가 봤더니 55% 정도 넣더라고요. 55%. 미국은 80% 넣어놓고 우리는 20% 정도 넣어놓고 있으니까 예. 그 비율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왜 우리는 넣으면 될 거 아니냐? 넣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넣어놓고 깨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투자의 지식이 해야 되고 지식이. 체험이 있어야 되고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일본은 100% 그 DC형 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그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종업원들한테. 예. 그러니까 기업이 나서서 좀 그게 직원들한테 왜냐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원래 DB형이 기업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예. DC형은 종업원 책임이잖아요. 종업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종업원 책임으로 돌렸으니까 기업은 종업원이 책임으로 돌린 대신에 종업원한테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려놓기만 하고 DC형으로 네. 그냥 인터넷으로
몇 개 자료 보내놓고 교육했다고 그거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러고? 네. 앞으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노후대책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회사나 예. 기업이나 직원들의 퇴직연금 굴리는데 네. 조금 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좀 마감을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노후 시대, 예, 예. 100세 노후 시대 대비책 노후 관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리는 긴급 처방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 못한 깜짝 인하였죠.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9%, 2026년은 더 낮은 1.8%로 전망했죠.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가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에겐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안 보입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